지금 미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30조 규모의 오판이 모든 걸 무너뜨린 겁니다. 삼성은 국내에 대규모 채용 공고를 내고 현대와 LG는 과감히 유럽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백악관의 트럼프는 우리가 잘못했다며 뒤늦게 후회를 쏟아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CNN 긴급 속보화면 속에 흔들리는 뉴욕 증시와 분노한 시민들. 한국의 결단이 미국을 무릎 꿇게 한 순간 전 세계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불러올 진짜 재앙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특파원 김민준입니다. 15년간 국제 정치와 경제 분야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로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 담당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였어요. 당시 대학 4학년이었는데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며 진실을 알리는 언론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워싱턴에서 8년째 근무하면서 한미 관계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지켜봐왔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부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동맹까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도해왔어요. 그래서 평소 편집부와의 마찰도 잦은 편이에요. 정부 압력이나 광고주 눈치보다는 진실 추적을 우선시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더군요. 하지만 그게 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H1B 사태 취재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집장의 반대와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현장 확인을 고집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 진동이 잠을 깨웠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가 온몸의 전율을 일으켰어요.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내일 발표 예정. 신뢰할 수 있는 소스. 침실 어둠 속에서도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460달러에서 46,000달러로. 말이 안 되는 수치였어요. 하지만 제보자는 국토안보부 내부 인사였고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었죠. 서둘러 노트북을 켜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과 미국 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였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파견하는 우수 인력들의 통로가 막히는 거였거든요. 아침,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톰슨 차관보가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 없이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결국 돌아올 겁니다. 그 오만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책상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분명 틀렸다는 걸 직접 확인해야겠어. 답은 평택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집장 로버트 스미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택으로 출장 보내주세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아직 확정도 안 됐잖아. 스미스의 목소리에서 주저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편집장님,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에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3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출장 허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스미스의 마지막 경고가 불안했습니다. 조심해라. 상무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오후 2시 상무부 브리핑룸에서 마이클 톰슨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미국 우선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섬뜩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인 어조였죠. H1B 수수료 100배 인상과 골드카드 동시 시행. 이제 진짜 인재가 누구인지 가려내겠습니다. 톰슨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반발. 그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시장이니까. 그의 오만함이 소름 끼쳤습니다. 인간을 단순한 부품으로 보는 시각, 동맹국을 하급자로 취급하는 태도. 이게 정말 미국의 얼굴인가 싶었어요. 현재 삼성 오스틴 공장의 한국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됩니까? 톰슨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계약 만료와 함께 정리되겠죠. 그들은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을 닫으면 말이에요. 브리핑 후 복도에서 그를 붙잡았어요. 차관보님, 혹시 한국의 반격 가능성은? 반격. 톰슨이 낄낄 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시장도 우리 거, 기술도 우리가 앞서고,
그들은 그냥 우리 규칙에 따라야 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악마 같은 확신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의 압력이 벌써 시작됐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한국이 정말 무력한 존재인지 아니면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넓은 바다 너머에서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슴이 뛰었어요. 휴대폰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평택 삼성전자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다는 속보였어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이번 싸움은 숫자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곧 그 존엄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평택 삼성전자 DS 부문 본관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주차장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평일 오후임에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는 평택 캠퍼스 전경이 웅장하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축구장 수백 개 크기의 부지에 솟아오른 첨단 건물들. 이게 바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였습니다. 22층 전략기획실에서 이재훈 상무를 만났어요. 50대 초반의 그는 워싱턴에서 본 톰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톰슨과 달리 이 상무의 눈빛에는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 기자님, 워싱턴 상황을 직접 보고 오셨다니요.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분노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거대한 조감도가 나타났는데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현재의 평택 캠퍼스보다 2배는 더 큰 건설 계획이었거든요.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이 상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P4PO 라인 신규 건설. 총 투자 규모 100조 원입니다. 숫자에 압도당했습니다. 텍사스 투자금 550억 달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어요. 다음 화면에서 더욱 놀라운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6만 명 신규 채용이라는 타이틀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연구개발직 2만 명, 생산기술직 3만 명, 지원직 1만 명의 세부 계획까지 완벽했죠. 미국이 우리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더 좋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와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2030 스마트 팩토리 계획 마이너스 90% 무인화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상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완전 자동화 시스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품질은 최대화하는 거죠. 그 순간 톰슨의 오만한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결국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갈 필요조차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상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대회비인데 화면에 나타난 건 차세대 반도체 기술 로드맵이었습니다. 1나노 공정, 양자 프로세서, 뉴로모픽 칩까지 모든 게 미국 기술 의존에서 완전히 탈피한 독자 기술들이었어요. 우린 사람을 막으면 기술로 답합니다. 이 상무의 한마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말에서 한국 기업의 저력과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평택 캠퍼스의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석양빛에 물든 그 모습이 마치 불굴의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상징이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로비에서 본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빛에서 뜨거운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자. 한 엔지니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택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어 기사 제목을 적었어요. 100조 투자, 6만 명 채용. 평택에서 시작된 역사적 반격. 워싱턴에서 느꼈던 절망적인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는 희망과 의지가 넘쳐 흘렀어요. 톰슨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휴대폰으로 들어온 속보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한국 대기업들도 줄줄이 국내 투자 확대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평택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였죠.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기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기 시작했구나.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적 대응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평택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속보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긴급 뉴스가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텍사스 경제개발청 긴급 화상회의 요청, 삼성 관련 중대 발표 예정. 시계를 보니 한국 시간 오후 8시, 텍사스는 오전 6시였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마크 윌슨 청장이 직접 화상회의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화상 연결이 되자마자 윌슨의 모습에 충격받았어요. 평소 텍사스 특유의 호탕함으로 유명했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김 기자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화면 뒤로 보이는 텍사스 경제개발청 사무실이 어수선했어요. 평소 같았다면 자신감으로 가득했을 그곳이 지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윌슨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이나노 라인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판했어요. 그가 화면에 보고서를 들어보였습니다. 현재 삼성 오스틴 공장 핵심 인력 1200명 중 한국인이 800명입니다. 이들이 빠지면 공장은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뿐이에요.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의 톰슨과는 정반대 반응이었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반도체 제조 기술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5년. 그것도 기본기만 익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윌슨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주 정부 교육 예산을 3,500억 달러나 삭감해야 할 상황이에요. 삼성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죠. 숨이 턱 막혔어요. 한편으로는 인력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투자까지 줄인다.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텍사스의 황량한 평원이 보였어요. 석유로 불을 쌓았던 그 땅이 이제는 반도체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윌슨의 목소리가 더욱 가라앉았어요. 반도체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예술이고 과학이며 몇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결정체예요. 그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을 직접 보면 경이롭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 완벽한 온도와 습도 조절, 무진동 환경 구축.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화상 연결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윌슨의 마지막 말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우린 지금 무릎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이 더 이상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연결 종료라는 메시지만 남아 있었어요. 호텔 창밖으로 평택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건물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에 본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지금 화상으로 본 텍사스의 절망적인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휴대폰으로 추가 뉴스를 확인했어요. 텍사스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인력 이탈로 반도체 산업 위기, 오스틴 지역 경제 붕괴 우려. 기사를 작성하면서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오늘 오후 평택에서 본 젊은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방금 화상에서 본 윌슨의 절망적인 표정. 둘 사이의 온도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과거에 매달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새벽 1시 마지막 문장을 쓰며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8시 평택 호텔 조식당에서 아침을 먹던 중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걸려온 긴급 화상통화였어요. 화면에 나타난 골드만삭스 존 스미스 부사장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냉정함으로 유명했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어요. 김 기자님, 지금 월가가 난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뒤로 보이는 월스트리트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모니터들은 모두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스미스가 한 장의 보고서를 화면에 들어 보였어요. 우리가 한국 관련 자산에 투자한 금액만 2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 위험에 처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월가의 한국 의존도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였죠. 화면이 바뀌며 실시간 증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는 3% 급락, 나스닥은 4% 하락.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하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스미스가 다른 차트를 보여줬어요. 삼성, LG, SK하이닉스와 연관된 미국 기업들이 줄줄이 타격받고 있어요.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때 화면 뒤로 다른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부사장님, 텍사스 건설업체들이 추가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야? 스미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플루어 15% 급락, 베크텔 12% 하락, 제이콥스 10% 떨어졌어요. 삼성 프로젝트 의존도가 높은 업체일수록 더 큰 타격이에요. 스미스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시작된 거군요. 화상 연결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최고 경영자가 화면에 나타났는데 그의 표정도 절망적이었어요. 우리 회사 매출의 30%가 한국 기업 프로젝트입니다. 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성 텍사스 공장부터 시작해서 LG 배터리 공장, SK 투자 사업까지. 모든 게 위험해졌어요. 그가 책상 위에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였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존슨의 고백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무진동, 초정밀 시공.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가 태블릿을 들어보인 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이었는데 온통 하얀색 청정실 환경이었어요. 진동이 0.1마이크로미터만 생겨도 전체 공정이 망가져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이 한국 기술자들 뿐이라고요. 건물을 아는 것과 공정을 아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존슨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우리는 지금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화상 연결이 끊어진 후 평택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삼성전자 건물들이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어제 그곳에서 본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지금 뉴욕에서 본 패닉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됐죠. 휴대폰으로 추가 속보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뉴욕 증시 3거래일 연속 급락. 한국 관련 펀드 대규모 매도세. 월가 애널리스트들 긴급회의. 조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작성했어요. 제목부터 확신이 들었습니다. 월가의 비명. 한국 없는 미래는 없다. 창밖으로 평택 시내가 평온하게 보였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바로 이곳 평택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삼성전자 주가가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한쪽에서는 절망하고 다른 쪽에서는 환호하는 극명한 대조였죠. 변화의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진원지가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 평택이었어요. 평택 호텔에서 세 번째 속보를 기다리고 있던 오후 3시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걸려온 화상통화 알림이 떴어요. 페터 코바치 투자청장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연결 버튼을 누르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코바치의 뒤로 보이는 사무실이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직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고 벽면에는 코리아 웰컴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어요. 코바치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흥분해 있었어요. 어제 본 텍사스 윌슨 청장이나 뉴욕 월가, 사람들의 절망적인 표정과는 정반대였죠. 화면 속 코바치가 두터운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모두 한국어로 번역된 투자 안내서들이었어요. 심지어 한글 서체까지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10년간 법인세 완전 면제라는 타이틀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이 더욱 놀라웠어요. 필요하다면 15년까지도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이었거든요. 미국의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세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혜택이었어요. 무엇보다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었죠. 두 번째 화면이 나타났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토지 100년 무상 임대라는 제목 아래 헝가리 전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 기업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남달랐어요. 거의 영구적인 소유와 다름없었거든요.
미국에서 받는 각종 규제와 제약을 생각하면 천국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코바치가 화면을 넘기자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교육비 전액 지원은 기본이고 한국국제학교 설립까지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점 유치, 문화센터 건립, 한국 의료진 초청까지 한국인들이 고향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화면 너머로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다뉴브강이 흐르는 유럽의 심장부에서 한국 기업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느꼈던 차갑고 계산적인 분위기와는 천지 차이였죠. 코바치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헝가리뿐만 아니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어요. 비자 절차 간소화, 언어 교육 프로그램, 심지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공연까지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상통화 중간에 코바치의 보좌관이 들어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그러자 코바치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폴란드와 체코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코바치가 강조한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정책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어요. 한번 약속한 건 정권이 바뀌어도 끝까지 지킨다는 원칙이었죠. 이는 며칠 전 워싱턴에서 목격한 정책 번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H-1B 비자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고 동맹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변덕스러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화상 연결이 끝난 후 호텔방 창밖으로 평택의 오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삼성전자 건물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제 그곳에서 본 백조 투자 계획과 오늘 부다페스트에서 본 환영 인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권을 갖게 됐어요.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굴복할 필요도, 불합리한 조건을 감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모셔가려 하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추가 속보들을 확인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유럽 전체가 한국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떠오른 코바치의 한마디가 있었어요. 화상통화 끝 무렵에 그가 한 말이었죠. 그 말이 오늘 하루 종일 봐온 모든 상황을 정확히 요약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불신을 쌓아왔고 유럽은 신뢰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평택에서 보낸 사흘째 밤, 변화의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바로 이곳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평택 호텔 방에서 나흘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쏟아진 해외 속보들을 정리하며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사흘간 수집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텍사스의 절망적인 호소, 월가의 공포에 질린 반응, 유럽의 환영 인사까지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를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제조업 단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곳은 21세기 기술 패권의 최전선이었고 그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중심지였습니다. 며칠 전 워싱턴에서 만난 톰슨 차관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의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 사이코패스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 하지만 그 확신의 근거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리면서 동시에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발상. 이게 바로 모든 모순의 핵심이었어요. 실력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막고 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환영한다는 이중잣대였죠. 호텔 로비로 내려가서 조식을 먹으며 한국 언론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이 정부와 기업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굽신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자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이는 과거 한국 사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미국의 압박에 전전긍긍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기술력이었습니다. 오후 2시 평택 시내 카페에서 현지 삼성전자 직원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는데 그들의 시각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압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준 자료가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파운드리 부문 1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는다면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환영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저녁 6시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이번 사태의 더 깊은 의미를 분석해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자 정책과 투자 이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철학의 충돌이었어요. 한쪽은 돈의 논리였습니다. 골드카드로 상징되는 자본의 힘,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오만함, 동맹이든 적이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었죠. 다른 한쪽은 기술과 정신의 힘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끊임없는 혁신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워싱턴에서 들었던 한 임명 관료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현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었어요. 동맹국에게는 벽을 쌓고 돈 있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했었죠. 이런 이중잣대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책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었어요. 밤 10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적 분쟁을 넘어선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은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쪽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택에서 보낸 나흘간의 취재를 통해 명확해진 것은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평택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경주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천년고도에서 펼쳐질 새로운 역사의 장면을 목격하러 말이죠. 그곳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택에서 경주로 향하는 KTX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APC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천년고도 경주. 신라 천년의 영광이 잠든 이 고도에서 새로운 천년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경제회의가 아니라 세계 질서 재편의 분수령이 될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경주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역 주변부터 각국 경호팀들과 취재진들로 가득했어요. APEC 역사상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회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기사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경주 시민들이 이번 회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경주 힐튼 호텔에 체크인하고 로비에서 본 광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21개국 정상과 경제수장들의 대표단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이런 회의에서 느끼던 형식적인 외교,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워싱턴에서 목격했던 그 굴욕적인 상황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이제 한국이 회의의 중심에 서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짐을 풀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워싱턴에서 시작된 이 긴 취재가 드디어 마지막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톰슨 차관보의 오만한 선언에서 시작되어 평택의 당당한 응답을 거쳐 이제 경주에서 새로운 미래가 선언될 참이었어요. 저녁 8시 경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개회사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넘쳤어요. 굽신거리는 약소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품격 있는 중견국의 리더십이 느껴졌어요. 만찬 중간중간 들려오는 각국 대표들의 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헝가리 총리가 폴란드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 유치 경쟁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독일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대표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 대표단의 분위기는 침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했지만
현지 대표단들의 표정에서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한 달 전 그들이 보여준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본격적인 세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주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주권이었는데 모든 참가국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됐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조연설이 시작됐을 때 회장 안이 숨죽이며 집중했어요. 그가 발표한 내용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비전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기술 파트너십이었어요.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도 일방적으로 지배하지도 않는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대미 기술 의존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아시아와 유럽과의 협력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었거든요.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화상으로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게 모든 참석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길에는 더 많은 동반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이 걸어온 험난한 여정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경주 월성 원자로 주변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00년 전 신라가 당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독립적인 길을 걸었듯이 현재의 한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부터 확신이 들었어요. 경주에서 답하다. 새로운 1000년의 시작.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야경이 1000년 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경주 APEC 마지막 날, 오전 10시. 컨벤션 센터 기자회견장에 앉아있던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긴 여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시작되어 평택을 거쳐 경주에 이른 이 취재는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선 역사적 증언이 되고 있었어요. 무대 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21개국 정상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폐회사가 시작됐을 때 회장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새로운 시대의 선언처럼 들렸어요. 경주는 신라 1000년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1000년을 위한 비전을 선언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이 걸어온 험난한 여정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굽신거리지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겠다는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중입니다. 이 한마디가 지난 한 달간의 모든 변화를 함축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컨벤션 센터 로비에서 각국 대표단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유럽 국가들의 대표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가 역력했어요. 반면 미국 대표단의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한 달 전 톰슨 차관보가 보여줬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는 절박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경주 황리단길을 걸으며 이번 사태의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1000년 고도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현대의 격변을 되돌아보니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번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었어요. 한쪽은 힘과 돈으로 상대를 지배하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었고 다른 한쪽은 상호 존중과 공정한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골드카드로 상징되는 돈의 논리와 기술력으로 대표되는 실력의 논리 사이의 대결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있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6시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한 달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누구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술력과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이었어요. 워싱턴에서 만난 톰슨 차관보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사이코패스 같은 확신과 오만함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동맹국을 하찮게 여기고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거였죠. 평택에서 본 이재훈 상무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텍사스에서 들은 윌슨 청장의 절망적인 호소, 월가에서 목격한 패닉 상황, 부다페스트에서 느낀 환영의 분위기.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어요. 외압에 굴복하는 대신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강인함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할 무렵 휴대폰으로 마지막 속보를 확인했습니다. 경주 APEC의 성과를 보도하는 각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이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취재는 끝났지만 여기서 시작된 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한국이 보여준 이 새로운 모델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다고 말이에요. 역사는 경주에서 답할 겁니다. 미래를 만들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답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기술과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 미래가 속해 있다는 것을. 한국은 그런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당당히 내디딘 것이었습니다.